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물가가 어떤지 알고 하는 소리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10,000원은 넘겠어. 하물며 나는 임산부인데 돈가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못 먹게 해?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중소기업 회계쪽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감자탕집을 하시는 친정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성격 차이로 일찌감치 헤어지게 되셨고 엄마는 저를 그리고 아빠는 언니를 맡아서 키우셨죠. 부모님은 비록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지만 재혼은 하지 않으셔서 저희 자매는 자주 왕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정엄마의 요리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운영하시는 감자탕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오는 편이었어요. 장사 수완이 꽤 좋은 편이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게다가 처음에는 임대료 운영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아예 건물 1층 감자탕 가게가 있는 자리를 10억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지금까지도 한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하고 계세요. 당연히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두고 가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언니와 함께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언니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예 엄마 집으로 올라와서 일손을 도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언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가면서 출가를 한 상황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일손을 돕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언니의 사이가 워낙 각별하고 좋은 편이다 보니 자주 연락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오며 가며 만나고 있죠. 게다가 제 남편도 언니가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의 나이차가 있고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연애를 3년 정도 했고 남편이 은행원으로 있다 보니 각자 경제력이나 학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과 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금방 완치는 되었어요.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셨죠. 내가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게 아무래도 암 치료받고 몸이 약해졌나 보다. 병원에서도 완치가 된 후 쉬는 게 좋다고 했으니 너희 둘 당분간 매달 생활비 좀 보내라. 하긴 그 힘들다는 암 치료를 했으니 몸이 약해질 만도 하지. 알겠어요. 제가 이번 달부터 생활비랑 용돈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방암 초기였고 큰 치료를 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완치가 된 상황에 저희 부부 등골을 빼먹으며 살겠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도 감자탕 가게를 운영해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사는데 시어머니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니 저로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암인데 좀 지원해주지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들어보시면 제 입장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생활비며 용돈까지 주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용돈 몇십만 원 정도라면 저도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러나 용돈에 생활비까지 매달 최소 150만 원은 드려야 할 텐데 저희 둘이 합쳐서 실제로는 월 4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상황이라 막막함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은 월급이죠. 남편이 은행원으로 월급이 꽤 높지만 문제는 대출이었어요. 신혼집 얻을 때 받은 대출금이 꽤 되었거든요. 원금에 이자이자 할부에 더구나 금리까지. 예전보다 2배가량 올라가서 거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매달 발생했습니다. 그 비용을 빼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400 미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가며 돈 계산을 하다가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에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니 생활비에 용돈까지 최소 150만 원은 드려야 해. 대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리고 집에 자식이 당신 하나야? 아가씨도 있는데 왜 우리만 그걸 감당해야 해? 세영이는 지금 사정이 안 좋잖아.
매주도 호프집 받아가 시국이 좋지 않아 말아먹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우리가 드려야지.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냥 우리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자. 사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젊을 때 피팅 모델 일을 한창 하다가 지금은 의류 쇼핑몰을 열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자식이 남편 하나만 있었다면 기분이 덜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우이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죠. 당시 신우이는 쇼핑몰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주버님은 얼마 전까지 번화가에서 호프집을 했는데 현시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게를 말아먹었거든요. 신우이에게 듣기로는 신혼집을 얻을 때 빚을 냈는데 아주버님이 가게를 말아먹으면서 또 추가로 빚이 늘어나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직업이 있다 할 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어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우이의 사정도 좋지 않았고 친정엄마도 웬만하면 힘들 때 효도다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도와드리자고 하니까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은근히 저를 신경 쓰고 잘 챙겨주는 듯 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마다 착한 며느리를 들여서 너무 행복하다고 본인이 전생에 복받을 일을 한 것 같다며 추켜 세웠어요. 이렇게 해주니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150만 원씩 경제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는 결혼 2년차가 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저를 더 열심히 챙겨주기 시작했죠. 먹고 싶은 음식은 없냐 물어보고 남편 손에 들려보낸다던가 임신한 여자는 잉어즙을 먹어주는 게 좋다면서 해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7개월 차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밥 해줄 테니 정훈이랑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정훈이 퇴근하면 6시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6시 반까지 오면 될 것 같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따로 들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빠 들어오면 물어보고 시간 맞춰서 갈게요. 사실 저는 시댁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에 잘 됐다 싶었죠. 임신 7개월 차가 되니까 확실히 몸이 무거워져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매 끼니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귀찮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밥을 해먹기보다는 사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겠다고 하니 저희 둘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시댁에 들어가 보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것 같은 식탁에는 어디서 포장을 해온 듯한 부대찌개에 반찬 몇 개만 있고 손이 갈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려준 음식들을 보고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어른이 차려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영이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냐? 이서방 사정도 안 좋은데 세영이라도 쇼핑몰로 얼른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어요. 세영이 너 쇼핑몰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야 나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지. 빨리 얘기해봐.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우이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신우이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저는 1,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부르는 신우이가 정말 황당했어요. 얼마나 크게 시작하려는지 몰라도 인터넷으로 옷 몇 개 팔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판매 제품이 옷은 아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초기 때 관심이 많아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시작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히 그 친구는 몇백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에 모두 투자를 하려는 건진 몰라도 저희 부부가 왜 신우이 사업에 돈을 보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0만 원을 당장 구할 수도 없었죠. 저희도 시어머니한테 용돈에 생활비까지 보태드리고 남는 돈으로 살아가는데
시누이 사업 자금까지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게 되면 시누이 성격에 나중에 돈이 필요하게 될 때마다 저희에게 기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막말로 돈 달라고 하는 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1,00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번 일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제 사정에 지금 당장 1,000만 원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아가씨 사업 자금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세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누이잖아. 이서방 호프집 말아먹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가족의 정이 없는 빡빡한 사람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나 저는 경제 사정도 그리 좋지 않고 앞으로 3개월 후면 아기도 태어날 텐데 들어갈 게 산더미라면서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일은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단호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궜고 시누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가족 간에 너무한다고 하면서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결국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저희 부부는 밥을 먹다 말고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동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실망이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날만큼은 저도 질 생각이 없었죠. 가족 간에 일어난 문제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짚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1,0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시누이 사업을 하는데 보태주려고 대출이라도 받을 거냐면서 그런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태어날 아기한테 쓰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남편은 크게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누가 이기나 하며 버티고 있어봤자 본인 손해라는 것을 알았는지 먼저 와서 사과를 건넸죠. 저도 며칠이 지나면서 감정이 많이 풀린 상태였고 이렇게 싸늘하게 지내느니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영부영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과를 했으니 앞으로 더 이상 시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시누이 사업 투자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죠. 곧 우리 받아 태어날 테고 그럼 당신도 육아휴직을 써야 할 텐데 이제부터는 내가 생활비 관리할게. 어차피 육아휴직 내면 월급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 태어나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 되는 소리래. 네 월급이 100%다 나오지 않는 게 불만인 거면 차라리 생활비 반반 내자. 나머지 돈은 모아두던지 용돈으로 쓰던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남편은 뜬금없이 본인이 생활비 관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월급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생활비로 썼거든요. 생활비 관리는 제가 해왔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애 태어날 때 되니까 괜히 육아휴직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다는 핑계로 본인이 생활비 관리를 하겠다며 나서는 게 수상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반반 생활비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등이 나가야 할 때마다 무조건 반반씩 내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러자 저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반반 생활비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반 생활비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10,000원 이상 쓰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요즘 세상에 10,000원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나 싶었어요.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 돈가스도 한 번 먹으면 기본 12,000원은 있어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기본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내가 10,000원 이상 쓰지 말라고 했잖아. 가격표 안 보여? 돈가스 12,000원이야. 받아두고 태어나는데 돈 아껴야지. 애 엄마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당신 물가가 어떤지 알고 하는 소리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10,000원은 넘겠어. 하물며 나는 임산부인데 돈가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못 먹게 해?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남편은 앞으로 한 끼 10,000원 이상 쓸 생각하지도 말라며 아주 막무가내로 나왔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어요. 요즘 물가가 잔뜩 올라서 마트 장 보면 기본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건 어쩔 거냐고, 그것도 10,000원으로 제한할 거냐고 아주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마트 장 볼 때 두 사람 목 합쳐서 2만 원으로 하게 해주겠다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명령을 하는 건지 저는 짜증이 팍 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2만 원으로 장 보면 앞으로 우리 식구는 풀만 먹어야겠네라며 비꼬듯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야채만 먹기는 싫었던 것인지 입만 삐죽 내밀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끼 10,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꺼내지 않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만 조용하고 다음날부터는 또다시 한 끼에 10,000원씩만 쓰라면서 막무가내로 우겼죠.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생활비 반반을 하겠다며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반반 생활비를 하기로 하고 공과금과 대출이자 등이 빠져나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당연히 남편에게 집으로 온 우편물을 보여줬고 알겠다고 대답까지 했는데 다음날 미납이 되었다며 문자며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미납금이 생긴 이유가 남편이 돈을 안 보내와서 그런 듯 싶었죠.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제 까먹었는지 생활비 안 보냈더라? 아침부터 미납됐다고 자꾸 전화랑 문자가 오는데 바로 입금해. 공과금이랑 대출금은 계속 밀리면 안 돼. 날짜 까먹을 것 같으면 아예 넉넉하게 넣어놓던지. 지금 은행에 손님들이 많아서 응대하느라 입금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냥 당신이 내고 다음 달은 내가 내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전화 끊는다. 처음에는 혹시 까먹었나 싶어서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은행에 손님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달 단위로 부담하지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은행 일이 바쁜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당장 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근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분명히 저는 은행이 바쁘니 퇴근 후에 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 마음대로 약속한 내용을 바꿔버리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황당함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과 전날 저녁에 한바탕 한 상태라서 신경질이 조금 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출산도 다가오고 하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손싸개나 옷 그리고 유모차와 같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기가 평생 쓸 물건도 아닌데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새 걸로 사냐면서 중고로 구매를 하면 된다고 무심하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전날 저녁에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까지 무심하게 구는 것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죠. 그래서 곧장 생활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챙겨서 친정엄마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친정엄마의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 계신다고 했기에 이참에 같이 아울렛으로 쇼핑을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저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고 물건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영지야, 너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엔 웬일이야?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혼자 온 거야? 아니 올 거면 김서방을 데리고 저녁에 오던지 하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왔어. 엄마, 나랑 아울렛 가자. 몇 개월 뒤면 바다도 나올 텐데 나 아직 애기용품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 오늘 엄마 가게 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예쁜 걸로 골라주라. 친정엄마는 출산 3개월 전인데 아직까지 애기용품을 준비한 게 없냐며 지금까지 뭐 했냐면서 얼른 아울렛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울렛으로 향했고 이것저것 아기용품 쇼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남편 흉을 잔뜩 봤습니다. 남편의 행동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엄마에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조금 시원하더군요. 그날 저는 유모차부터 손싸개까지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쇼핑했고 엄마에게 예쁜 아기 옷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쇼핑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집안이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만 하다가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쇼핑도 하고 아울렛 구경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물론 쇼핑을 하면서도 약간 찜찜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쇼핑한 물건들을 집에 가지고 가면 중고로 구매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난리를 치게 뻔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이 용품만큼은 중고로 구매하는 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죠. 친정엄마도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첫 아이인데 중고로 구매하라는 것은 너무했다면서 제 이야기에 쿵짝을 잘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아울렛에서 필요한 아기 용품들을 구매한 후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일을 털어놓았더니 친정엄마는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가게도 쉬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고 갈래? 오랜만에 모녀끼리 다정하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야 엄마랑 오붓하게 밥 먹는데 너무 좋지. 그럼 오늘 엄마 가게 가기 전에 소고기 사서 가자. 오늘은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가 먹고 싶어. 사실 저도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아무래도 친정이 가까우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을 가져다 먹고 할 텐데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가야겠다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자주 찾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왕복 2시간이라는 게 가깝다 생각되면서도 막상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친정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발걸음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라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저는 기분 좋게 소고기를 구매 가게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가게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이런저런 이야기라며 한창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 가게 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가끔씩 쉬는 날 대청소를 하려고 가게에 나와 있으면 포장 주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은 만들어 놓은 감자탕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엄마의 말에 저는 다시 앉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구 없냐고 하는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귀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게 문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님이 서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엄마 가게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게다가 아가씨랑 아주버님까지 같이 오셨네요. 날도 추운데 넌 안에 있으면서 문 좀 빨리 열지. 얼어 죽을 뻔했잖니. 그리고 내가 뭐 못 올 것도 아니야? 사돈 가게인데 올 수도 있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좀 비켜봐라. 그들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무작정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신혼집도 아니고 친정엄마 가게에 그들이 찾아올 이유는 없었기에 저희 모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테이블에 앉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친정엄마 집까지 갔다 오는 헛고생을 했다면서 가게에서 둘이 고기를 구워 먹는 줄 알았으면 일찍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워져 있는 소고기를 보더니 역시 돈이 많은 집안에서 먹는 고기는 때깔부터 다르다며 눈치도 없이 하나씩 집어먹더군요. 그랬더니 시누이 부부도 소고기를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씩 집어먹었죠. 엄마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연락도 없이 왜 찾아온 거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열심히 휘젓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이야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저 돈 좀 꺼주세요. 얼마 전에 호프집 말아먹고 부대찌개집을 해볼까 하는데 요즘 대출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많이 되네요. 가족이니 믿고 투자해주시면 금방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네, 사돈어른,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엄마한테 들으니 이 감자탕집 가게가 10억 들여서 한 거라면서요? 그럼 목돈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저희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10억짜리 감자탕집도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애들 생각해서 돈 좀 꿔주라고 보댔습니다. 둘 다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 감자탕 가게까지 돈 빌리러 쫓아온 본인의 마음을 친정엄마도 이해할 거라면서 몇 억만 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부탁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존재라는 사돈한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곤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그들의 부탁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거래는 안 하니까 그런 부탁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아, 거참 좋게 부탁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부탁을 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줍시다. 비싼 소고기 먹으며 여유 있게 살고 있으면서 부대찌개 집에 투자 좀 할 수 있잖아. 사돈 이렇게 째째하게 나오지 말고 좀 도와줘요.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같이 좀 삽시다. 어떻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애들이 잘 되면 바로 갚겠다잖아요. 내가 이자까지 주라고 할 테니 좀 해줘요. 그들은 어떻게든 친정엄마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신우이는 친정엄마가 도움을 줘야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나쁜 말을 덜 먹고 편하게 지내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내뱉었어요. 애꿎은 저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친정엄마는 열이 받았는지 참지 않고 당장 나가라면서 세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앞으로 돈 얘기할 생각이면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고는 가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들은 친정엄마가 가게 문을 잠궈버리자 얘기 좀 더 하자고 문을 흔들어 제끼다가 결국에는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에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돈 얘기를 하는 그들과 남편과의 일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마음 같아서는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곧장 남편에게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겠죠. 죽을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제가 굳이 허구한 날 돈 거리며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을 붙잡고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곧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차마 이혼을 선택할 순 없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엄마는 감자탕 가게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나서 몇 번이나 심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못다한 식사를 하는 동안 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너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투자를 거절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곧 애도 낳아야 하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애 낳을 때까지 엄마 집에 있을래? 괜찮아. 시댁 식구들 애 낳고도 계속 봐야 하는데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면서 씩씩하게 가게에서 나와 차에 탔죠. 물론 저도 엄마가 칼같이 돈 부탁을 거절했으니 혹시나 그들이 나중에 저에게도 돈 재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하긴 했어요. 그러나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데 평생 시댁 식구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똑같이 따지고 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친정엄마가 단호하게 큰 소리를 내며 맞대응을 해서 그런지 조용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한테 거절당한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도 그날 본인이 생활비 반을 보내오지 않아서 그런지 아울렛에서 잔뜩 구매한 물건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차장으로 내려와 물건들 좀 가지고 올라가라는 저의 말에 순순히 짐을 옮겼습니다. 다만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붙잡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눈치만 보고 입을 꾹 다문 채 요리조리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생활비 문제만큼은 그날 확실하게 마무리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당신 오늘 생활비 왜 안 보냈어? 약속한 거 다 어기고 마음대로 한 달씩 부담하자고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돼? 내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반반 생활비 할 거야? 아니면 한 달씩 부담할 거야? 전화로 얘기했잖아. 오늘 바빠서 눈코 뜰 수 없었어. 다음 달에는 내가 생활비 부담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음 달까지만 한 달씩 부담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약속대로 반반씩 생활비 낼게. 그럼 됐지? 저는 남편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 달 생활비는 무조건 모두 부담하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안 떼어 먹겠다며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나 다음 달이 되었을 때 남편은 또다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생활비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하마터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요하게 생활비 부담을 하도록 시켰죠. 아무래도 쉽게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괜히 저만 피곤한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다음 달부터 약속을 했던 것처럼 생활비 반반 부담은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죠. 덕분에 저는 이날 이후 생활비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출산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쓰고 있었고 회사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육아휴직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남편에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 할 거야? 나 이제 한 달 후면 회사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에 1년 육아휴직 신청하고 와. 알겠지? 내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라고? 남자가 창피하게 어떻게 직장에 가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냐? 나는 절대 그 소리 못해. 어차피 월급도 내가 더 많으니까 네가 회사에 휴직 처리 더 안 되냐고 물어봐. 남편은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창피해서 못하겠다면서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면서 애가 크면 클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갈 테고 본인 월급이 더 많으니까 일을 쉬더라도 제가 쉬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 차라리 제가 회사에 가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일개 직원의 그런 부탁이 받아들여지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다음 날 은행에 출근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육아휴직 신청은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1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황당한 말을 내뱉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남편이 어디 나사 하나가 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니깐. 내가 월급이 너보다 훨씬 많은데 어떤 게 더 이득이겠어? 그러니까 네가 회사에 가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보다 월급을 더 높여달라고 그래. 뭐라고? 당신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해봐. 월급을 높여주던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던지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당장 사표 내고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정도껏 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본인 연봉보다 높은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은행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겠다는 뒷목이 당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정말 머리에서 스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크게 화가 났죠. 마음 같아서는 손을 올려 남편의 머리를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 쉽게 육아휴직 신청을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육아휴직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겠으면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고 우리에게 매달 용돈까지 받아가고 있으니 아들을 시댁에 맡긴 후 각자 회사에 출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싫었나 봐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것도 유방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 힘든 육아를 어떻게 하겠냐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펄쩍 뛰었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어쩌자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일이니까 최대한 이성을 붙잡고 다른 방안을 내세웠어요. 당신이 육아휴직 내는 건 죽어도 싫다 하고 어머니한테 준우 맡기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기간 늘려달라고 부탁해도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게 뻔하니까 우리 파트타임 이모님 구해서 쓰자. 아니 너는 왜 자꾸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냐? 요즘 애 봐주는 이모들이면 한 명 월급값이라고 하던데 그걸 누가 감당할 건데? 그리고 부모 없는 사이에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난 절대 허락 못해. 저는 남편에게 파트타임으로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을 들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이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둘 다 마음 편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쓸데없이 이모님을 왜 구하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저는 결국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애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다면서 제안한 방법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왜 장모님은 쓱 빼놓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면 파트타임 이모님처럼 돈 나갈 것도 없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니 충분히 잘 보지 않겠냐면서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돈 안 들이고 친정엄마를 부려먹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안 그래도 정신없는 출퇴근길에 1시간 거리를 달려서 매일같이 어린아이를 오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괜한 고집을 부리는 탓에 어린 아들은 큰 고생을 해야 하고 친정엄마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무료 봉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도 친정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다면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부탁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매일 오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성인도 매일같이 왕복 2시간을 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린아들은 2배는 더 힘들겠죠. 게다가 아침에는 차도 막힐 텐데 출근 시간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기서 친정집까지 가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려. 매일 같이 애를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리고 오자고? 당신이 매일 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할 거야? 직접 한단 말리진 않을게. 아니 왜 애를 출퇴근시킬 생각을 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 그냥 평일에는 장모님 댁에서 지내게 하고 주말에만 데리고 와서 같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직접 출퇴근시킬 거면 말리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저를 생각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예 평일에는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자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본인 사정만 생각하는지 한심했죠. 저는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이었고 평일 내내 친정에 아들을 맡기자는 남편에게 큰 소리 쳤어요. 평일 내내 엄마한테 맡기자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가 나이 들어 힘들면 엄마도 똑같이 나이 들어 애 보는 거 힘들어. 게다가 우리 엄만 일하고 있잖아. 어떻게 준우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어? 준우 케어를 왜 못해? 장모님이 어디 아르바이트 나가냐? 본인 가게 직원들 다 있고 관리 감독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충분히 준우 감자탕 가게 데리고 다니면서 돌볼 수 있지.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아들만 친정에 맡기면 육아휴직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죠. 친정 엄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뜨거운 것들이 가득 있는 감자탕 가게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평일 내내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기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빠의 역할조차 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대화를 하는 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더 얘기를 했다가는 제 속이 펄펄 끓다 못해 넘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던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맡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모님을 구하는 것으로 할지 결정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웬일로 남편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쯤 저는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번 일로 걱정이 되어 했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딸, 엄마 6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없어? 가는 길에 사가지고 갈게. 김서방이 그냥 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건데 뭐 하나 들고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6시까지 집에 도착한다고? 오빠가 뭐라고 하면서 집에 오라고 했는데? 나는 전혀 들은 내용이 없는데?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남편이 엄마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식사 초대를 했다 하더군요. 엄마에게 따로 할 말도 있고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감자탕 가게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엄마도 돈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면서 꼭 오시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합니다. 그래도 몇 시쯤 도착하는지는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엄마도 황당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면 아직 출발도 안 했으니까 안 가면 된다고 괜히 이것저것 차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엄마에게 이왕 초대를 받았으니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난번에 세 사람이 감자탕 가게에 찾아온 일을 알고 있는 듯하고 또 아들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친정엄마 앞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6시가 다 되어갔죠. 약속 시간이 되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와 함께 밖에서 이것저것 음식 몇 가지를 포장한 후 집에 들어왔어요. 친정엄마를 초대했다 해놓고 일찍 들어와 음식을 차리진 못할 망정 포장 음식을 가지고 오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아구찜에 잡채까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찔리기는 했는지 약간 흠칫하더군요. 지금 우리 엄마를 집에 초대해놓고 포장 음식으로 대체하려는 거야? 그건 우리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니? 게다가 이번 일 어머니랑 같이 꾸몄나 보네? 옹기종기 같이 들어오는 걸 보니? 아니 그게 나는 엄마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려다가 이참에 장모님도 오셔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준우 안 보신 지 오래됐잖아. 저는 남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일단 모른 척을 했죠. 그렇게 약 15분 정도가 흘렀을 때 기다리던 친정엄마가 집에 도착을 했고 모두가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식사가 시작된 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은근히 아들 좀 봐달라며 친정엄마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사정이 있어서 육아휴직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아픈 적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며 불쌍한 척을 했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자식은 부모가 봐야 한다면서 확실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죠. 어린애가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은 감자탕 가게를 하고 있으니 끓는 음식에 불이 있어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잔뜩 굳어지더니 엄마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니 사지 멀쩡한 할머니가 손자 하나 봐주는 게 싫어서 그딴 식으로 거절을 해? 당신은 먹을 자격 없으니까 뜯던 갈비 당장 내려놔. 당신이 준우 안 봐주면 나 당신 딸 회사 관두게 하고 두고두고 괴롭힐 거야.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딸을 뭐 어쩌겠다고? 그래, 뜯던 갈비 맛이나 한번 봐라. 사실 엄마는 지난번에 감자탕 가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미 잔뜩 열이 받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뜯던 갈비를 시어머니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줌마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뜯던 갈비를 던진 거야? 결혼할 때 제대로 해온 게 하나 없는 거 보고 막대 먹은 집안인 건 알았지만 정말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네? 투자도 안 해줘, 손주도 안 봐줘. 그럼 그쪽 집안이 해주는 건 뭐예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해온 거 없다면서 양심 있으면 준우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당신 딸만 불편해지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게 없다고 하는데 양가 합의 하에 최소로 맞췄을 뿐 나름대로 예의라고 생각해 혼수예단 다 했거든요. 오히려 남편 쪽이 제가 해온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는데 왜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온 가족이 일어나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데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만하라고 대충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뜯어 말려도 모자랄 상황에 소파에 앉아 성의 없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점점 저도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돛대기 시장이 되었죠. 고성이 오고 가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은 깨서 울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세 사람은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앞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눈이 돌아가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왜 나가야 하냐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발악을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친정엄마를 이길 순 없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자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가 본인이 사과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끝까지 집에 다시 들어오려는 그들을 밀어내고 아예 못 들어오게 이중으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쫓겨나게 된 후 저는 급하게 방으로 달려가 아들을 달래서 다시 재우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그들이 쫓겨나고 나서 남편은 친정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장모님,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할 겸 준우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준우는 앞으로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김서방은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영지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그런데 감히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 나네 두 눈으로 그걸 보고 그냥 못 넘어가. 친정엄마는 저희 둘을 앞에 앉혀놓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저를 보시면서 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으셨어요. 만약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방에 있는 아들 때문에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런 집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자라게 되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했죠. 남편은 한참을 난리치다가 결국 본인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온갖 성질을 내면서 밖으로 나가자 혹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괜찮다고 그대로 집에 있겠다 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집에 들어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시댁에 갔으면 당장 그 집 식구들이 쫓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을 텐데 그것도 아닌 듯 싶었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약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쯤 친정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영지야, 김서방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사채업자 3명이 가게로 찾아왔는데 이걸 어쩌냐? 막무가내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영업방해에 물건들까지 깨부수고 난리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건데? 일단 내가 엄마 가게로 갈게. 내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저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급히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나서 곧바로 감자탕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죠. 가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수십 번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사채업자들과 혼자 대치 중인 엄마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친정엄마의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고 40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밖에서 창문 너머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40분이 넘도록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가지 않고 엄마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게다가 가게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나서 친정엄마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저를 보면서 누군데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냐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나? 이 집 딸이다. 당신들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아, 네가 김정은 와이프? 내가 왜 나가? 네 남편이 내 돈 빌려놓고 못 갚겠다고 당신 엄마한테 받으래서 왔는데 듣기로는 이 감자탕 가게가 10억 정도 된다지. 당장 내 돈 내놔. 사채업자들은 막말을 쏟아내며 내 남편이 2억을 빌렸고 이자가 1억 발생했으니 총 3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죠. 게다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면서 저에게 손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앞을 막아서고 얘네 부부 곧 이혼할 사이니까 나중에 빌린 사람이랑 합의를 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사채업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런 소리 내뱉는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라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또다시 가게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친정엄마 가게로 들이닥쳤고 사채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나가 있어요. 저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대충 정리를 하고 난 후 곧바로 친정엄마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집에 당장 들어오라고 했어요. 만약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있으면 시댁으로 가서 친정엄마 가게처럼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몇 시간 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엄마 가게로 사채업자들이 쫓아와. 그리고 돈은 당신이 빌려놓고 왜 그걸 우리 엄마한테 갚으래? 잊었어? 우리 금방 이혼할 사람들이야. 그게 엄마가 매달 용돈에 생활비를 가져가고 세영이 쇼핑몰 운영비에 매제까지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당신 몰래 여유자금이라도 만들어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결국 남편의 말을 요약하자면 저 몰래 비자금을 만들려고 돈을 빌려서
겁도 없이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그게 쫄딱 망해버렸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은 이자가 불어나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갚느라 그동안 저에게 짠돌이처럼 굴었던 것이었고 저희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공짜로 떠맡기려 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생활비를 반반하자고 했을 때는 돌려막기 하겠다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돈을 더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한시도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로 집은 내가 가지고 갈 거니까 친말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 짐을 대충 싸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 친정엄마는 어차피 가게가 망가져 당분간 운영을 하는 게 힘들어졌고 혹시 집까지 사채업자들이 쫓아올 수 있다면서 일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그러자 며칠 후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에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한 짓인데 이혼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선언했잖아. 그러니까 집 팔아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아니, 당신을 용서하고 이혼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당신을 도와줄 일은 더더욱 없으니까 꿈 깨고 여기에 발도 붙이지 마. 제가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시어머니는 표정이 바뀌더니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발악을 하면서 이 집이 왜 네 거냐며 난리를 쳤죠. 본인 아들 목도 있으니 그거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어차피 재산 분할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줄 테니까 두고 보면 알겠죠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로 집도 넘겨받았으며 아들에 대한 양육비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법정에서 이 모든 내용을 통보받게 된 전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전 남편의 집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데 보태줘야 했고 전 남편과 단칸방 원룸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시누이 부부는 전 남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싫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죠. 게다가 전 남편은 사채업자들이 은행에 쫓아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바람에 크게 창피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워낙 여기저기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얘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고 했죠. 친구도 친정엄마에게 듣게 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시어머니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전 남편의 소식을 알 길이 없지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액수가 꽤 컸으니 아직도 헉헉거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일을 경험하고 보니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제든 복이 찾아올 테고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거나 못된 짓을 한다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후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잊지 마시고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와 아들의 행복한 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막히거나 놀라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